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루게릭병의 이제 시기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루게릭병이 워낙 희귀질환이고 중증질환이다 보니까 진단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병의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료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진단하는 과정, 과연 어떤 식으로 경과를 갖는지, 그리고 각 시기별 관리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루게릭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운동신경세포거든요. 뇌에서 시작하는 운동신경세포가 척수에서 시작하는 운동세포에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척수에서 시작한 운동신경세포는 결국 근육과 연결이 돼서 근육이 수축되면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운동신경세포병이라고 하는 일명 루게릭병은 이 운동신경세포의 머리에 해당되는 세포체가 조금씩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콩나물의 그 콩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금씩 없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없어지는 위치는 무작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신경세포가 조금씩 없어지고 죽어나가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노화가 가장 중요한 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경계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노화와 관련된 병들이 알츠하이머 질매와 루게릭병,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병들이 대표적인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주로 기억력에 해당되는 신경세포가 노화가 빨리 생기는 병이고요.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세포가 비정상적인 노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병이고, 파킨슨병은 여기 중뇌라고 하는 부분에 흑색체 부분에 있는 도파민 관련된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병이라서 운동 조절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의 병리소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척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쥐에서 해당되는 건데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게 운동신경세포,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콩나물에 해당되는 운동신경세포체입니다. 그 개수도 충분히 많이 있고 진하게 크게 염색이 되는 반면, 병이 진행된 루게릭병 쥐와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신경세포의 크기도 쪼그라들면서 개수도 줄어드는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게릭병에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견은 병리소견이긴 하거든요. 암 진단도 사실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진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어떤 덩어리를 CT나 그런 걸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결국은 암을 진단을 하려면 조직검사나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덩어리를 떼어내서 병리 조직검사를 해서 암세포를 확인하는 게 확진이거든요. 그래서 루게릭병도 사실은 이런 병리검사가 확진하는데, 진단하는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런 운동신경세포가 뇌와 척수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분한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살펴보면 주로 노령화가 진행된 서구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발병률이 높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1.2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평균 진단 나이는 한 61.4세 정도가 되겠고, 주로 남자가 여자보다 1.6배 높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더 남자가 환자가 더 많고요. 평균 생존 기간은 약 50개월로 확인이 되었고, 3년 동안 어느 정도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살펴보면 대략 한 52%의 환자분들은 돌아가신 상태로 되고, 5년 때는 한 63% 환자분들이 사망을 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병리조직검사로 진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상, 특히 이제 근력과 관련된 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빠져야 됩니다. 나빠지는 게 긴 기간 동안 관찰이 돼야 되고, 어떤 컨디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증상이 들쑥날쑥 좋아지고 그러면 일단은 이런 퇴행성 질환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체 여러 부위에 근위축이나 뻣뻣함, 강직 증상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확인되어야 하고,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루게릭병 말고는 이 증상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루게릭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운동 증상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환자를 살펴보다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들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통증과 같은 경우는 병이 진행하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게 되고요. 배뇨장애라든가 침분비 장애와 같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신체 부위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을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은 부르는 이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복잡함을 느끼시긴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신경 세포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운동신경원 질환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근위축석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 좀 대표적인 ALS라고 하는 병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루게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일명 루게릭병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진행성 연수마비라든가 원발성 측삭경화증, 그리고 진행성 척수성 근육이축증, 그다음에 척수성 근위증과 같은 다양한 진단들이 운동신경세포병, 루게릭병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한양대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 ALS 환자분이 3분의 2 이상 80% 가까이 차지를 하게 되고, PMA라고 하는 진행성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분들이 한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복잡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한 10% 미만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분들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루게릭병의 경과를 살펴보면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갑자기 암이 진행되면서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갖고, 심장이나 폐와 관련된 병 같은 경우는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떤 특정 이벤트 때 신체 기능이 확 나빠져서 중환자실 치료나 그런 걸 받는 반면, 신경계퇴행성 질환, 루게릭병과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의 신체 기능 평가는 ALS, FRS라고 하는 점수 체계가 있는데 총 48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8점의 경우가 정상 신체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0점인 경우가 신체 기능이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병원 방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기억력에 의존해서 이 점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한 0.7점 정도로 파악이 되는 반면, 이제 병원에 오신 이후에는 의료진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1점에서 1.2점 정도가 한 달에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별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 이 점수를 보면 곱하기 1을 하면 한 100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12점 정도가 떨어지면, 10점에서 12점 정도가 떨어지면 100%로 따졌을 때는 1년에 20에서 25% 정도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좀 진행이 느린 형태의 루게릭 환자가 있고, 또 루게릭 야구 선수는 진단받고 한 3년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자분들의 신체 기능 점수에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면 되게 다양하게 있죠. 한양대에서도 한 2,000명 중에서 이런 ALS, FRS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1,400명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거를 특정 그룹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좀 진행이 빠른 분들, 좀 진행이 완만하게 느린 분들, 그리고 평균형인 분들, 이렇게 좀 다양한 패턴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거를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김승윤 교수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김영성 교수님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한국인들이 어떤 패턴들을 갖고 예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게릭병의 병의 경과가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유전적인 배경, 그러니까 대물림된 유전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키가 크고, 어떤 분들이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많이 해도 살이 덜 찌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물만 먹어도 살찌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배경 차이도 있을 거고, 발병 나이,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진행이 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 차이, 발병 위치, 특히 이제 구마비로 시작된 분들이 신체 기능들이 더 급격하게 나빠지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발병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차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인자라든가 다른 기저질환을 다른 게 갖고 있는지 여부, 개인별 내부의 면역 반응의 차이, 특정 치료에 대한 개인별 반응의 차이, 아까 보여드렸던 운동신경 세포수 차이가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루게릭병의 이제 시기별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ALS, FRS 점수는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연수 기능, 그다음에 상지 근력, 몸통 기능, 하지 기능, 호흡 기능에 대해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외래 오시면은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설문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서 하게 되고, 병원에 오신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점에서 1.2점 정도가 떨어지고 1년에 한 20에서 25%가 감소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단계를 나누면 한 40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금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만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시고요. 40점 밑으로, 특히 이제 35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30점대 오셨을 때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시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자를 보게 되면 30점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외래도 다 이제 혼자 오시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부축 없이 다니시던 분들이 30점대에 들어오면서 하던 일들을 집안에서 못하게 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나 좀 많이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보호자분들도 이때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은 점수만 보면은 뭐 단순히 10점 차이긴 하지만 이 시기 때 이제 그 일상생활 하는데 받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크게 느껴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준비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시면 이런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점대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타인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고요. 20점 이하부터는 거의 주변에서 도움 없이는 좀 일상생활이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점 이하 때부터는 주로 이제 위로술이라든가 호흡기와 같은 그런 시술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평균이 한 0.7점 정도가 돼서 0.7점보다 진행 속도가 좀 느릴 경우에는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초기에 빨랐던 분들이 좀 진행이 빠른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셔야 될 거는 지금까지 이제 루게릭병 치료제로 승인된 4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기본 치료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병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병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잘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임상시험 같은 경우도 간혹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상시험 같은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5년 내에 허가받은 약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것들 국가 지원 받는 거 그런 것들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힘이 있는 시기니까 그때 조금씩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요. 지금까지 한 4가지 약품이 미국 FDA 기준으로 승인이 됐는데 가장 처음 승인받은 약은 90년대 초반에 릴루졸이라고 하는 알약 형태의 약물이 승인이 됐고요.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물약 형태로 복용이 가능한 릴루졸이 시판이 돼서 국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름 형태도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에 아직은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제 두 번째로 승인받은 약은 유덱스타라고 하는 증상 완화 치료제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가성 연수마비가 있는 분들 경우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식약처 산하기관인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다라본이라고 하는 주사약제가 2016년도에 허가가 돼서 국내에서도 지금 환자분들이 맞을 수가 있는 약이고요. 해외에서는 물약 형태로 입으로 드실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 국내에는 지금 식약처 쪽이랑 뭐 이렇게 협의해서 한 내년 초나 그때 들어올 수 있게 좀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퍼슨이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SOD1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한테 사용하는 유전자 치료제인데서 대부분의 루게릭 환자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간혹 이런 유전자가 발견이 된 분들은 이런 치료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정식 수입은 아니고요. 지금 미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병원당 한 2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브리오라고 하는 약제가 2022년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저번 주에 뉴스로 나온 결과로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그렇게 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확인이 돼서 아직은 이제 분석이 다 끝난 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약도 시장에서는 판매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인 뭐 임상시험을 또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에다라본이라고 하는 약제도 처음에 임상시험을 실패를 했었는데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입증해서 3상 임상시험을 2번 이상 해서 승인받은 약이기 때문에 이 약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결과는 자세한 거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다학제 진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다학제 진료가 중요한데요. 증상 완화라든가 재활운동, 영양관리, 호흡관리, 그리고 정신관리, 여러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어야지 환자분들이 받는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건감할 수가 있고 이 병과 싸워서 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학제 관리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다학제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됐었는데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얼마나 살아있는지에 대한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밑에는 시간입니다. 2년, 4년.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이 파란색 선이 다학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2년 되기 전에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양대병원과 같은 다학제 진료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하시는 게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클리닉 강의라든가 또 외래 진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래 와서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 평가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환자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공기갈망이라든가 불안, 근육 연축, 변비, 우울증, 구강건조, 조기 포만감, 과도한 하품, 피로감, 수면장애 같은 이런 증상들은 관련된 약물 요법들이 있어서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이런 증상들이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약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시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약물 요법도 있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환자 증상을 잘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약을 좋은 약들을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대증 치료는 뭐 기도 연축이라든가 통증과 같은 경우 이유 없이 울거나 웃는 이제 가성 연수마비 증상들, 층과대분비, 근육강식, 야간 이갈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정신적인 장애들도 여러 가지 약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 관련된 것들은 병원에서 잘 관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에 대한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좋은 증상 완화 치료제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필요한 약들이나 처치를 받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 대사과다증이라고 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루게릭병 환자가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초 대사량이 건장한 사람의 한 114%로 한 14%가 증가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같은 것들이 감소를 할 수가 있고 체중이 떨어지면서 탈진이나 피곤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영양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는 특정 식품을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총 칼로리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이어도 되고 지방이어도 되고 단백질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해서 골고루 잘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은 병에 대한 어떤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식욕 촉진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다든가 정 힘드시면 약으로 생각하고 좀 먹을 정도로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침분비 조절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요. 병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한 50% 이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상킴장애의 초기 증상입니다. 침 자체가 과도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고 입 주변에 끼어서 침 분비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침 자체를 삼키는 게 좀 떨어져서 입에 침 같은 게 많이 고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하기 장애라든가 또 침을 계속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그런 데서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입에 고여 있다가 이제 살에 걸리면서 폐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이 많은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으로는 이제 에트라빌이라고 하는 약과 트리엑신이라고 하는 알약 형태로 비싼 약은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방사선 치료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침샘 자체를 방사선 치료를 해서 기능을 억제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 방사선 치료는 한 3개월에 신분비의 기능이 한 8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만족도는 80%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비급여로 분류가 돼서 예전에는 좀 시술 비용이 거의 부담이 안 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방사선 치료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돼서 저희도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방사선 치료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제 보톡스를 이비인후과 교수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주사로 미용 시술 쓰는 보톡스랑 똑같은 보톡스를 써서 침샘 쪽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침분비 기능이 3개월치 되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떨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보톡스에 좀 내성이 있을 수 있고 바늘 굵기가 굵지는 않지만 바늘로 찔러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씹는 근육이 약화가 된다고 또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멀쩡한 분들이 사실 더 많고요. 그다음 반복 주사 시 효과죠. 검사하고 시술
시술까지 과정이 한 3, 40 정도 돼서 방사선 치료보다는 훨씬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 장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다 웃는 상황인데 본인만 혼자 안 웃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멀쩡한다든가, 이런 웃거나 울거나 하는 기능이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루게릭병 환자에서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약 50%에서 진행하면 할수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우울제 계열 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약들은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덱스타라고 하는 신약이 1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수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산하의 희귀약품 센터를 통해서 관련 서류나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약을 수입해서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약값이 환율에 따라 차이는 나긴 하지만 최근에 환자한테 여쭤보니까 한 230, 40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약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아까 감정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궁합의 증상이나 그런 것들도 증상에 호전 효과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 10분 정도 처방하면 3, 4분은 그래도 좋아지는 게 있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효과가 별 차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비싼 약이기 때문에 중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이제 초기 증상에서는 통증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지만 신체 활동이 떨어지거나 강직 증상 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통증들이 많습니다. 이런 통증 같은 경우도 이제 약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같은 방법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강직 증상 같은 것들은 근육이완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강직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타인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시기거든요. 장애 진단을 좀 받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보통 절차가 이제 지자체에서 심사하시는 분이 따로 다 있으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중증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또 경증으로 판정받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 가셔서 경증 장애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알아보셔서 본인의 상황에서 경증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저희가 좀 빨리 써드리는 편이고요. 중증에서 받는 혜택이 훨씬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 진단서가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서 서류로 1차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어느 정도 좀 두꺼워야 되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자료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너무 초기에 경증으로 받으면은 그거를 뒤집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을 때 중증으로 한 번에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알아보시고, 경증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다음에 병이 더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중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장구 같은 것들도 신청할 수 있고요. 정기적인 어떤 외래 진료를 통해서 환자 상태 평가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호흡기 관련된 분비물 관리인데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는 이제 폐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들겨서 가래가 좀 뻑뻑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물리치료 방법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두들리는 게 아프면은 이런 기계들이 있어 푹신푹신한 쿠션 달린 장비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두들겨도 도움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침 유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을 인위적으로 기계에서 훅 불어넣은 다음에 잡아 빼면은 세기관지 안에 박혀있던 그 조그만 가래들이 백기 수월하게 위에 큰 기관지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오는 효과를 느리기 때문에 유용한 장비긴 한데요. 요거는 개인이 그냥 구매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고, 보통은 이제 호흡기 처방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처방에 해당되는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침 유발기도 같이 임대 형식으로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호흡기를 조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기침 유발기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같이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두들기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지 부종을 종종 호소하시는데, 주로 이제 휠체어에 많이 앉아 계신 분이나 집안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수축을 하면서 이제 움직여줘야지 여기에 있던 정맥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런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근육량도 지금 루게릭 환자는 없으신 상태에서 다리조차 못 움직이게 되니까 다리가 이렇게 아래쪽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다리를 좀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붓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혈전이 생기면서 혈전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과 같이 한쪽만 뻘겋게 되는, 보통은 혈전은 한쪽에만 잘 생기거든요. 양쪽에 동시에 생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쪽만 붓고 뻘겋다든가 아니면 통증 같은 걸 호소하시게 되면은 정맥 혈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다리만 그냥 붓는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혈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한쪽만. 그리고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다리가 이제 부었던 환자분들을 붓기를 빼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스타킹 같은 경우도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병동에 입원하시면 원하시면은 요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은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실 때는 이런 장비가 사용하기 힘드시면 이런 베개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붓기를 좀 빼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옆에서 보호자가 다리를 환자가 못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킴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킴장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씻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상킴 시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상킴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고, 코로 역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다 일컬는 말인데요. 이런 상킴장애가 생기면은 식사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있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먹거나 마시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 이런 불안증 때문에, 그리고 식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탈수로 인해서 덜 먹게 되시니까 변비라든가 진한 가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폐렴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킴장애를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넘기기 쉬운 음식을 설명드리면, 애기 이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기들이 씹는 기능이나 그런 게 신체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젤리 같은 형태라든가 이유식 같이 점도가 좀 있는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넘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로 바꾸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은 꺼끌꺼끌한 잡곡밥이라든가 씹기 힘든 음식들, 고기와 같이 인절미 같이 이제 가루 날리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뭐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건강한 분들이 갑자기 드셔도 살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상킴장애가 시작되는 시기에 수분 섭취도 되게 중요한데요. 물이 되게 빨리 넘어가서 살에 같은 게 자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점도를 늘리기 위한 점도 증진제가 인터넷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가격을 확인하고 봤더니 10g에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법 보면 2, 3g 정도를 물에 타서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좀 걸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3번 먹을 분량이 한 1,000원 정도에서 1,500원 사이니까 한 번에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꼬리를 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만든 회사도 많고 해서 골라서 몇 개 조금씩 사셔가지고 향이나 그런 것들 첨가된 것도 있으니까 환자분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연화곤란제, 점도 증진제가 젤라틴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진석 교수가 찾아놓은 건데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젤라틴은 되게 쌉니다. 그래서 손재주 있는 분들은 점도 증진제를 그냥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분 영양 보충하는 이렇게 젤리 형태로 나온 푸딩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사서 드셔도 되고, 식사 대용 경장 영양제가 시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루게릭 환자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가 있고 영양 결핍이 된 분들을 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되게 처방할 수 있는 거고요. 한 팩에 한 200ml 정도 되는 거라서 한 끼 식사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외출 나가시거나 그럴 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빨대로 드신다든가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보험은 적용은 안 되지만 일반 식품으로 되는 이런 캔 형태나 이런 형태가 인터넷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백종원 도시락 한 판이 한 800칼로리 정도 되니까요. 요 한 팩에 200ml가 200칼로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드시기는 하셔야 돼서 조금씩 자주라도 간식처럼 드셔서 총 칼로리나 뭐 수분 섭취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들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식사 방법은, 식사하고 누워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한 번에 자주 먹지 말고,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끼 먹는 거에 좀 선입견이 있는데 5번에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5번에. 피곤하지 않을 때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도 30분 정도는 앉아있기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좀 기대서라도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에서는 드디어 이제 위루술하고 이제 호흡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요. 위루술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하면 위루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게 좀 적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나기 전에 좀 미리 하는 게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위루술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 식사나 약 같은 걸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영양제 주사 맞듯이 정맥 주사를 맞으면 편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정맥 주사를 놔줄 사람이나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로관으로 그 관을 확보를 해서 그거는 연결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약 같은 것도 가루약으로 빻아가지고 하면은 약을 위로관을 통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로수를 하시는 게 아주 대단한 큰 거는 아니니까 위로수를 좀 저희가 의료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좀 빨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급식 시작 시기는 평상시 체중에 비해서 한 10% 정도 70kg 되신 분들이 한 7kg 정도 빠지면은 위로수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체질량 지수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리고 연하곤란이 심하게 시작돼서 식사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그래서 한 끼에 30분, 40분, 뭐 50분 걸리면 사로 3끼로 나눠 드신다고 하면 또 이분들은 일반 식사를 못하고 먹기 편하게 따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병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하루 종일 그냥 먹는 거에 그냥 시간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수를 좀 빨리 하시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옆에 간병 하시는 분도 훨씬 더 편하게 간병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급식은 저희는 거부감 없이 좀 빨리 결정하시는 게 그래서 체중 감소가 너무 많이 된 상태면은 회복이 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좀 빨리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위로술이 크게 한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위내시경 하잖아요. 요 관을 위하고 이제 복벽 사이에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막 소독을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요 안이 연결된 환경이 위산이 많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균들은 이 안에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산에 다 녹아서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뭐 다른 그 벌어진 상처 관리하듯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위로술이 그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런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작은 관으로 연결을 하는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 기능이 너무 또 진행되면 내시경 시술을 못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양대에 계시는 그 내시경 교수님들이 워낙 루게릭병 환자분들을 위로술을 많이 해서 호흡이 약간 불안하셔도 성공하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딴 병원들은 아마 안 해주실 거예요. 호흡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래서 초기에 좀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이런 방법 2가지가 안 될 경우에는 옛날에처럼 전신 마취하고 수술장 내려가서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관은 총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위 안쪽에서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고정된 형태는 처음에 내시경 시술로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1년 이상 씁니다. 1년 이상. 교체 없이 막히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길게 쓰신 분들은 거의 2년 가까이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시고. 근데 권장사항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그래서 이제 2번째 오실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좀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에 이도 뽑힐 수 있고 해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이런 풍선 형태로 하게 되면은 위로술이나 그런 시술 없이 그냥 밖에서 소변줄 갈듯이 그냥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냥 1박 2일 정도 입원해서 갈 수가 있고요. 외래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교체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근데 단점은 이게 물풍선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잡아당기면은 이 플라스틱 형태는 거의 안 빠지거든요.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빠지가 않는데 이거는 뽕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 안 막히게 살짝만 이렇게 귀 뚫을 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저절로 막히는 것처럼 그 관에 살짝만 이렇게 걸어놓고 응급실 오시면 저희가 바로 교체 가능하면 바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관영양제가 이렇게 좀 큰 팩으로 500cc짜리, 400cc짜리에서 이런 위로관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돼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 보험되고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 끼 식사 따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뭐 특수한 형태의 이런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 적용은 받지는 않고요. 뭐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뇨 조절이 너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신장 투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특수한 형태를 주문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술을 하시게 되면은 체중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가 한 50에서 77%가 되고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존 기간도 당연히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연구긴 하지만 위로술을 조기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 기간 한 2년 사이에 한 4개월이면 되게 이득이 큰 거거든요. 생각보다는 2년 관찰해서. 그래서 삶의 질도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하시는 분도 편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가 이런 형태로 처음에는 이제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동에 입원해서 동맥혈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특정 수치 이상이면 이제 호흡기 처방하는 보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코나 아니면 마스크 형태로 된 호흡기 양압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은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호흡 때문에 되게 고통받던 분들도 이런 기계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서 본인의 근육 대신 전기의 힘으로 압력을 불어넣어서 해주니까 숨 쉬는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호흡기를 띄고 활동할 때도 훨씬 더 좋게 활동하시더라고요. 호흡기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숨이 헐떡헐떡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계속 헐떡헐떡하기 힘드시지만 호흡기를 하신 분들은 호흡기 하는 동안 좀 쉬어서 체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를 살짝 띄고 화장실이나 그런 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스크로 된 호흡기가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흡입성 폐렴 때문에 분비물 관리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기관절개 시술을 해서 여기다 직접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관절개 같은 경우는 대단한 수술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중환자실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내려서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국소 마취만 하고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문제가 후기에서 중요한데요. 저희 한양대 로게릭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자판 형태도 있어서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게임용 장비로 개발된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알아봤을 때는 환율도 낮고 그래서 한 40만 원인데 지금 오늘 제가 쳐보니까 거의 5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있으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이렇게 잘 따라가서 마우스 형태로 사용해서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목소리 못 내시는 분들이 타이핑 빨리 하셔가지고 인터넷도 하시고 카카오톡도 메시지도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젊은 분인데 영어를 원래 예전에 잘했던 분인데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번역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장비들도 잘 활용하면 되고 이런 게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컴퓨터 못하신 분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최근에 환우 분의 동생분이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놔서 그거 좀 보고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뭐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치나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불편한 증상을 얘기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상용화된 장비는 아니고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시는 분이 뭐 뉴랄링크라고 해서 뇌파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앞으로는 뭐 개발될 수 있는 장비일 거고, 이제 로봇 팔이나 외피 골격이라고 해서 이제 군사 목적이나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이게 사용하게 되는데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600만 원짜리가 간단한 게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저희 환자한테 도움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모양새는 봐서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환자한테 도움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치료제도 개발돼서 환자분들이 받는 고통들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